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생로병사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막 주름살 생기고 자꾸 어제보다 못생겨진 것 같고, 그런 노화도 사실은 다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찾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할까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는 늘 슬픈 이별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우주 속의 존재인 우리의 끝이 있다면 우주의 끝은 있는 걸까요? 우주의 시작, 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천문학자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 우주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우주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 늘 감탄합니다. 재밌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토록 인간적인 물리학, 팀 플러트의 책인데요. 제가 물리학 책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학을 넘어서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과학 철학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팩트, 과학적인 법칙이나 어떤 자연현상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인간으로 귀결되도록 노력을 한 책이라고 느꼈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그동안 즐겨봤던 과학책과는 뉘앙스가 다르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넘어야 할 고비들은 좀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도 우주먼지님이 쓰셨는데 우리는 왜 과학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의 한마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별에 비해서는 한참 작고 원자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원자를 만질 수도 없고 별을 안을 수도 없고, 어쩌면 미시세계건 거시세계건 이 자연과학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중간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원할 때마다 미시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고 거시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세계를 또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학창시절 때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언제부터 내가 과학 공부를 포기했는가 딱 떠올려 보시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공이 굴러가고 나무 막대기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데,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별을 이야기하고 양자역학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과학의 매력이자 또 한계라면 우리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동물적인 감각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그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또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묘한 매력이기도 한 거죠.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떠올랐는데, 광대한 우주를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책도 마지막에 삶의 의미, 아름다운 의미까지 찾으면서 마무리를 하길래, 저희가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생로병사에 관한, 죽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생로병사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실 너무 거창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 천문학과 물리학은 이 우주에서 비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찾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살아 숨쉬는 또 다른 무언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살아 숨쉬는 사례는 지구밖에 없는 거고,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돌멩이, 얼음덩어리,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가스, 플라즈마 덩어리,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얘네는 살아 숨쉬지 않는 비생명인 거죠. 우주에선 어찌 보면 오히려 생명이 더 이상한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건 사실은 다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 별도 그렇고 심지어 은하 같은 압도적인 존재도 그렇고 결국에는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젠간 별도 사라지고 은하도 결국에 파괴되고 사라지고 하게 되거든요. 우주에서 저런 영원 불멸할 것 같은 존재들도 결국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도 별에 비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들도 똑같이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것을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겠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딱 할당된 주어진 그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수명을 큰 문제 없이 잘 누리고 가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은 덜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 또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와요. 불멸의 존재를 꿈꾸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철이 들잖아요. 결국 생로병사 혹은 우주의 대서사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이제 말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마냥 보면 언제나 같은 모습인 것 같고, 적어도 인간을 초월한 저 우주 자연은 그래도 무한한 세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꾸 현대과학은 그 우주조차 별들조차 결국엔 유한한 세월을 살 것이다, 우주의 끝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우주조차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미약한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그 끝이라는 것도 오히려 저는 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끝이 있고 우주는 끝없이 간다고 하면 나만 억울하게, 나만 유한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나도 우주와 함께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즐기다 가는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게 전 오히려 좀 더 위로가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하게 되면 저는 의욕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오늘 굳이 안 해도 내가 이거를 또 내일 해도 되고, 그러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의 소중함 자체가 퇴색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한폭탄을 하나씩 째깍째깍 넘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매번 넘어가고 있는 그 시계바늘 한 칸 한 칸이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아쉽고. 그러면 더욱 그게 또 생명체로서 매 순간을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의욕의 동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 또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무한한 존재처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겸손하게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깨달음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을 저는 좀 더 일상적인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음 하면 너무 거창하기도 하니까 약간 후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회라는 게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수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느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한한 삶을 살면 굳이 과거에 뭔가 좀 아쉬웠어도 그게 별로 머리 남지 않을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한한 시간을 즐겼을 텐데, 오히려 유한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20대 때 10대 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 좀 달랐을 텐데, 이런 후회라는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회라는 게 결국에는 후회에 매몰돼서 모든 걸 손 놔버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 후회를 통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고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피드백을 하고, 이런 동기부여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길가메시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후회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연력학 제2법칙 같은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칙으로도 인간의 죽음, 생로병사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미묘한 개념인데, 일단 말씀하신 연력학 제2법칙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력학 1법칙은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보존된다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기 전과 이후에 그 에너지의 형태만 바뀔 뿐이지 총 에너지의 양은 유지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고, 두 번째가 재미있는 개념인데, 두 번째가 왜 튀어나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물리 법칙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전자기력의 법칙, 심지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식으로 모든 미시세계 거시세계 물리 법칙이 담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은 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 해줍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단적으로 공이 굴러가는 움직임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간 그 타임 t만 구호를 바꿔주면 똑같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거꾸로 움직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해주는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인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계속 늘어간다 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식으로는 가지 못한다 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정확히 뭐냐면 약간 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 안에 향수 뚜껑을 열어서 향수 입자들이 방 안에 얼마나 퍼지는지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향수병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최대한 방 안 구석구석에 여기저기 다 퍼져서 골고루 섞여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런 확률의 차이는 향수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커질 거예요. 향수 입자가 한두 개일 때는 어쩌다가 모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향수 입자가 100만 개다. 그러면 100만 개가 하필 한 구석에 모여있을 확률은 정말 낮을 겁니다. 방 안에 퍼져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유리한 경우를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하고요. 확률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엔트로피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연력학차 이 법칙이 말하는 건 우주는 확률적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엔트로피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의 노화, 우리 막 주름살 생기고 자꾸 어제보다 못생겨진 것 같고 그런 노화도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엔트로피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닫혀있지 않습니다.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화장실 가서 볼일도 보고 이 외부 세계와 물질 교환도 하고 에너지 교환도 하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선명하죠. 지금 우리 또 에어컨 틀어놓고 내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은 열려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몸 전체의 엔트로피가 반드시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차 이 법칙은 이런 닫혀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하나의 우주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세포가 모이고 또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런 복잡한 생명체가 조립이 가능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우주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를 만들면서 이 국지적인 로컬한 지역 안에서는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지만 그걸 생명체를 만들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노폐물을 만듭니다. 폐열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먹고 싸고 하면서 노폐물도 나오고 그럼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냉장고랑 똑같아요. 냉동실에 물을 얼리면 액체였던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컵 안에 담긴 물 상태만 보면 액체에서 고체로 거꾸로 엔트로피가 역전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냉장고 뒤를 만져보면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우주 전체에 기여하고 있는 그 총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그 국지적인 물을 얼리는데 보다 훨씬 더 많은 열기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엔트로피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체도 지엽적인 그 범위 안에서만 조금 복잡한 무언가를 잠깐 만들 뿐인 거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엄청 비효율적인 폐열과 노폐물을 계속 토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력학 이 법칙은 닫힌 시스템이라는 전제가 막강한 전제네요. 비록 우주가 광대할지라도 닫힌 시스템이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는 어쨌든 열린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그 영향이 우주의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연력학 이 법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주의 일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우주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고 별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고 하는 게 모두 다 지엽적으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그냥 우주가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법칙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그 법칙 자체가 우리가 왜 늙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많아서 우리가 계속 우주 엔트로피를 늘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풋만 충분하면 이론적으로 우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많이 먹으면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노화라는 걸 겪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건 이제 약간 더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내 유전자를 계속 보존시킬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나를 계속 뜯어 고치는 방식, 망가진 세포를 대체하고 새로운 세포로 또 갈아 끼우고 해서 지금의 나를 계속 유지하는, 보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반대로 그냥 내 자손을 낳아서 새로운 개체에다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보면 이 후자가 훨씬 더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 모두가 다 적당히 생물학적인 재생산, 번식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노화시킵니다. 생물학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보존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우리를 희생시켜서 다음 자손을 유지시키는데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네요. 저도 30대 딱 넘어갈 때부터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 좀 더 들어보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농담이었고요. 결국 시간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건데 문장 중에 시간은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변화가 시간을 만든다라는 문장이 되게 묵직하게 와닿았어요. 그중에 또 독립된 챕터로 우리에게 현재는 없다.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이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우주원주님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뇌가 현재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뭐 2.7초? 또 초 단위도 뭐 수없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없는 건데 현재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치지만 이미 과거가 돼서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 그 시간 개념에 대한 해석도 천문학자들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엔트로피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강하게 말해보면 환상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주에 절대 시계가 있어서 이게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이란 것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불리했던 쪽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엔트로피가 낮은 쪽에서 더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가 벌어지는 걸 통해서 시간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과 태도가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과거에는 중력이 어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신비롭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힘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중력도 일종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착각, 결과물처럼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력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이 휘어져서 생기는 결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시간이 흘러서 어떤 변화가 벌어진다. 시간이 원인이었다기보다는 변화가 벌어지고 엔트로피가 강한 쪽으로 계속 우주가 나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시간을 인지한다. 이런 맥락의 설명들도 하시는 거죠. 재밌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청년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그다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인 이유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비현실적인 질문인데 드라마 속에서는 또 다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바꾸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이런 드라마를 쓸까 이런 소설을 쓸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여지가 없진 않아요. 그래요? 결국에 이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다 확률 싸움이거든요. 간단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박스 안에 앞면 뒷면이 다른 동전을 두 개를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동전이 다 똑같은 면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를 다시 열었을 때 아마도 그래도 얘가 좀 앞면 뒷면이 섞여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겠죠. 근데 어쩌다가 보면 운이 좋으면 딱 열었을 때 앞면 뒷면 달랐는데 한 번 더 흔들었더니 다시 똑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전 두 개 정도면 가능하겠죠. 그것만 보면 원래 상태로 회귀했네? 시간이 돌아갔네? 라고 설명은 해볼 수 있겠죠. 그 박스 안에서는. 근데 이 동전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10개, 500개, 1000개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운이 좋아야 이걸 다 흔들었을 때 뒤죽박죽이었던 동전 앞면 뒷면이 다시 원래 상태로 똑같이 하나의 면으로 정렬되는 경우는 없진 않을 거예요. 있을 순 있죠. 진짜 운이 좋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그건 거의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모래알 세기처럼 진짜 10의 몇 제곱 몇 제곱의 엄청 큰 수가 될 텐데 그렇게나 이제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자 속 동전 아주 명확한 설명이 되네요. 지구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저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그래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다. 저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모두 약간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또 지금까지 발견된 되게 감질나는 외계 행성도 너무 많아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그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이 보여주는 여러 성분들을 보면 물도 있는 것 같고 산소도 있는 것 같고 갈 수만 있다면 감자 농사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계 생명체가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물리에서도 천문 우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긴 한 거죠. 그쵸. 대표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물리학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의 학문이에요. 통일성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식 하나로 지구에서도 설명이 되고 별에서도 설명이 되고 몇 가지 안 되는 소수의 법칙만으로도 그걸 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 혹은 통일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생물 분야는 다양성의 과학이에요. 이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했고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생물학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아무래도 물리학자의 눈으로 생명체
생명체를 보게 되면 생명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법칙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주가 벌어지더라도 그 변주가 벌어질 수 있는 바운더리는 분명히 어떤 범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더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구 생명체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외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사례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외계 생명체를 하나 둘이라도 발견하면 얘네하고 비교했을 때 모두를 관통하는 큰 틀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변주가 이게 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지를 알고 싶어서도 외계 생명체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지구촌 문화가 있고 한국의 특수 문화가 있는 것처럼 범우주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고 지구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을 텐데, 아직 범우주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해요? 사실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너무 커서 이게 사실 와닿지 않는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책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예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모래알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내가 한번 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겠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리스 지역에 가장 큰 숫자 단위가 만까지였어요. 그럼 만보다 더 큰 숫자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의 만제곱 이런 식으로 만만 가지고 계속 이제 숫자를 키워나가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든 하거든요. 그때에도 생각했던 우주의 범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 정도, 그 주변에 별들이 둥글게 벽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동그란 구껍질 안에 모래를 부으면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였던 거죠. 지금은 그건 벗어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까지의 거리가 대충 460억 광년까지예요. 그럼 지름으로 치면 한 930억 광년쯤 되거든요. 광년이라는 개념도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날아가야 하는 거리니까, 만약에 우주 끝에서 46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46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살이거든요. 태양계의 나이 곱하기 10배인 거니까 태양계가 10번 태어나는 정도의 시간을 가야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은하철도 999라는 SF 만화가 아주 인기였고,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첫 번째 창작물이 아니었을까, 저희 세대에게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천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3살, 4살 때 은하철도 999에 너무 푹 빠져서 그때부터 우주를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실 메텔과 철이의 그 우주 여행이 어린 시절에 볼 때만 해도 내 나이 60 정도 되면 저런 여행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추측했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주가 너무 대책 없이 거대하다 보니까 아직은 넘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시간 개념으로도 빅뱅이 있은 이후 138억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무한할 것 같은 우주가 끝이 있다,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도 아주 챕터를 따로 해가지고 현재 이후 10의 몇 승년 해가지고 암흑시대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짐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이 우주의 끝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게 바로 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는 그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당장 내일 제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찌뿌둥할 수도 있고 내일 상쾌할 수도 있고 컨디션은 계속 변하죠. 하지만 내가 어제보다는 늙어갈 것이다, 내가 계속 노화하고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씨도 내일 당장 비가 올지 맑을지 예측하는 건 되게 까다롭지만 지구적인 역사를 봐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기후나 노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별이 어떻게 움직일지 언제 터질지 하나하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우주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 중력을 가하는 암흑물질, 또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 이런 간단한 이런 요소들만 가지고 우주의 변화의 대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주가 뭐 10의 300제곱년에 죽을지 299제곱년에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긴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더 팽창하고 차갑게 식어가고 어두운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대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시간 개념 속에서 지구 이후
요거는 먼지예요? 손톱이에요? 먼지도 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로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지구가 종말하는 그 시기 디스토피아가 올까봐 걱정하는 건 그냥 사소한 걱정인가요?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주 자체가 우리를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그냥 자기가 갈 길 가고 있는 거고,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부산물로 지구가 잠깐 튀어나오고 생명체가 나오고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지구라는 아름다운 고향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생명체, 그 지구의 토박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환경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지속 가능한 행성이 될 수 있을지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또 각 여러 행성들에서 각기 살아가는 그 토착 생명체들이 모두 다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외계 문명들을 만나게 되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너도 나도 우리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행성에 대한 탐사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삶의 의미, 단순한 의미, 복잡한 의미, 아름다운 의미,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책을 우리가 더 경건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구분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자가 말하듯이 우주가 그런 단순함, 간결함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와중에 그 법칙의 결과로 여기에선 얼마나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복잡함의 매력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아주 아름답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풍경을 즐기는 되게 심미적인 매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그게 다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슬러 가면 단순함의 의미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복잡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몇 줄 안 되는 단순한 물리 법칙, 어떤 과학적인 법칙으로 기술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꽤나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는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제일 즐거울 때가 그런 이미 알고 있던 몇 가지 안 되는 단순한 물리 법칙만으로 얘도 설명이 되고 얘도 설명이 되고 나와 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주는 과학의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관찰자나 우주의 거주자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는 인식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시름을 좀 내려놓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나의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동기부여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기를 해변을 거닐다 보면 해변가의 모래알은 하나하나의 별이요, 바다는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문장이 그래도 내가 지구의 생명체로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이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래알도 다 각기 다르고, 하지만 또 그게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우주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주와 동떨어진 화면 속의 우주를 그냥 관람하고 있는 관객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제4의 벽을 뚫고 나도 저 우주라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자 조연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우주 도슨트, 또 우주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를 즐기면서 우주의 일부분으로 이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우주 얘기를, 과학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토록 인간적인 물리학이라는 매력적인 책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책을 써주신 2000년생 푼플러트 저자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좋은 책 추천해주신 우리 우주먼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요. 우주에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은 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문득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알게 됐던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영어 단어 중에 consider, 숙고하다,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원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완벽한, 완전한의 단어고 consider가 뒤에가 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별을 온전하게 쳐다보는 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숙고하고 고민하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하필이면 깊은 생각에 빠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행위를 별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생각의 대상이 별 우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우주가 인간으로 이어지는 가장 인간적인 고민을 과학이란 행위를 통해서 해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또 이 저자의 되게 귀엽고도 사변적인 이야기들, 다채로운 표현으로 담겨있는 되게 매력적인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리 말씀하시는 우주먼지님이 진정한 현자십니다. 네. 우리는 도시에서 별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별을 보는 마음으로 우주먼지님의 채널로 가서 그 영상을 보고 또 이토록 인간적인 물리학 책을 보면서 우리가 우주 속의 한 부분임을 깨달으며 삶의 의미를 느껴가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천문학자 우주먼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록 인간적인 물리학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입니다. 우주를 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참 소중하십니다. 책과 삶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